최악의 친구는 맨날 집으로 번 돈을 자랑하면서 새로 장만한 집의 대출금 때문에 어렵다면 늘 징징대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자주 하는 걱정이 뭔가요? 아마 철이 들고부터 죽는 날까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걱정이 바로 돈 걱정 아닐까 싶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부터 누구나 부러워하는 부자들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각자의 이유로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것도 결국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들 사교육비에 등이 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자식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두가 돈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 걱정의 실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그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올바른 해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돈 걱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깨닫게 된 것들이니 아마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의 그릇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물줄기가 그릇을 채우고 그렇게 채워진 돈은 지출을 통해 아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이 항상 지출보다 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심심찮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지출이라는 구멍이 너무 커서 늘 돈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일부 고소득 연예인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과 무리해서 부자 동네에 살면서 늘 돈에 쪼들리는 가짜 부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돈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지출은 계속됩니다. 그저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죠. 그런데 소득은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그릇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모두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이 돈 걱정의 첫 번째 실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거나 사업이 망해서 소득이 끊기게 되면 어쩌나, 그래서 지출할 돈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 주로 하는 걱정입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그릇과 비교하고 그릇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강박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걱정입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작은 돈에 벌벌 떨게 됩니다. 돈을 모으는 일에 모든 삶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작은 지출조차도 아까운 거죠.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삶을 희생했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채워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괴롭히죠. 평생을 그릇을 채우는데 몰두하며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요약하면 돈 걱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릇에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근본적인 걱정과 남의 그릇에 담긴 돈의 양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생기는 불만족과 강박입니다. 전자든 후자든 불행하긴 독인 객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과 지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돈 걱정의 실체에 좀 더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노동소득과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본소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 얘기하려면 1시간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룰 생각이니 여기서는 큰 그림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지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필수 지출, 꼭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남과 비교하면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병과 같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부모님 세대보다 오늘날의 자녀 세대들이 돈 문제를 더 크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 세대의 경우 노동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고, 일부 부족한 것들은 살면서 축적해둔 자본을 통해 어렵지 않게 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38선, 4호종, 5,6도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노동소득이 끊기게 되는 시점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기는 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죠. 노동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그 둘 사이에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턱없이 부족해진 연금소득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부분을 자본소득을 통해 메꿔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자본소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 세대가 자본을 축적하고 운영했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열심히 벌어 집을 사고 저축만 하면 됐죠.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고 은행이자는 늘 두 자릿수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성장이 고착화되었고 은행이자는 1%대입니다. 10억 원을 저축해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좀 더 적극적인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본소득을 만들어줄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나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스스로 일해서, 즉 노동소득을 통해 축적할 수밖에 없죠. 결국 노동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이 자본으로 축적되니까요. 그러니 충분한 자본이 축적되고 그게 자본소득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될 때까지 어쨌거나 노동소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 시절에는 노동소득만으로 자본을 축적하려다 보니 영 속도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죠. 이래서 어떻게 부자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도박이나 투기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노동소득을 등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씩 자본이 축적되고 그게 자본소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소득에 자본소득이 점점 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자본 축적은 더 빨라지고요. 선순환입니다. 어느 순간 노동소득이라는 하나의 날개로 날고 있다가 자본소득이라는 또 다른 날개가 생기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가속도가 붙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준비는 노동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이어지는 기간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과 더불어 연금소득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자본소득을 통해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지출보다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대신 일찍 은퇴해서 자기가 바라는 일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죠. 이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런 경제적 자유는 어떻게 달성될까요? 간단합니다. 노동소득이나 연금소득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게 자본소득만으로 모든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럼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죠. 흔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나면 놀고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졸부들을 제외하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돈이 아닐 뿐이죠. 누군가는 세상을 위해 가치 있는 일을 찾고 또 거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살만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도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출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고 지출을 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고 지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단발성이며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질병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수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와 관련된 지출의 경우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정액보험 형태의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형태의 보험 정도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고 순수 보장성 위주로 가입하면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고 지출은 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있으니 여기서는 나머지 두 가지 지출인 필수 지출과 추가 지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현대사회를 가리켜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하고 소비사회라고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소비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의 크기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크게 필요로 대변되는 필수 지출과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추가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지출에서 추가 지출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을 가리켜 과소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옷장이나 신발장을 열어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받고 입고 받고 신고도 남을 만큼의 옷과 신발들이 가득하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추가로 가지게 된 것들입니다. 순수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10만원짜리 백으로도 충분하지만 100만원, 심지어 1000만원짜리 백을 사게 되는 것도 욕망에 의한 소비입니다.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어떤가요? 대부분 2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죠. 고장나서 못 쓰게 돼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최신 폰이 갖고 싶은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TV, 냉장고, 소파 무엇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새 것, 좀 더 나은 것, 남보기 근사한 것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추가적인 소비, 즉 과소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추가 소비는 남들과 비교하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 행해집니다. 스스로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자양분으로 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그걸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에 집착하는 악순환의 덫입니다. 소비사회는 그 덫에 걸린 개개인들의 왕성한 소비로 유지되고 지탱됩니다. 누군가는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느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음주 가무에 빠져들고 또 누군가는 소비라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보상합니다. 저 역시 일에만 빠져 살았을 때에는 수집이라는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백 점의 그림과 도자기를 모으게 된 것도 그때였죠. 여러분이 영상 뒤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자존감 회복입니다. 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게 되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곧 불필요한 소비, 과소비로 이어지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소비의 덫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비에 몰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소비한 것을 SNS를 통해 자랑하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타는지를 통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의식하면서 불필요한 소비가 자꾸 늘어간다면 그런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소비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최악의 친구는 맨날 집으로 번 돈을 자랑하면서 새로 장만한 집의 대출금 때문에 어렵다면 늘 징징대는 사람입니다. 밥 한 끼, 술 한 잔 사는 법이 없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그러니 멀리하세요.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 쉽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물질적인 소비를 통한 만족은 한순간입니다. 유효기간이 아주 짧죠. 금방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경험을 소비하는 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을 여행을 하고 좋은 책을 읽거나 감동적인 작품을 감상하거나
이렇게 얻게 되는 경험은 평생토록 이어집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소비사회가 권하는 물질 추구 대신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소비의 덫으로부터 차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짧은 영상 안에서 요약해서 설명하려다 보니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비에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남들과 비교하고 체면을 차리는 과정에서 발생된다는 사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필요보다는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소비들이죠. 이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욕망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체질화해 간다면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소득은 어떻게 채워지고 지출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릇에 끊임없이 돈이라는 물줄기를 채워 넣으면서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열심히 채우려 애쓰는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채워진 물은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왜 하필 구멍난 그릇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릇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릇이 아닙니다. 구멍난 그릇은 더 이상 그릇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물을 주고 있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화병을 한번 살펴볼까요? 병 아래 부분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화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찻사발을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멍난 그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 화분이 있습니다. 바닥이 뚫려 있네요. 이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모든 화분은 바닥이 뚫려 있습니다. 화분은 생명을 키우는 용도로 사용되거든요.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흐르고 순환해야만 하죠. 부의 그릇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부의 화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물을 주기 위해 돈을 벌었던 이유도 결국 삶이라는 생명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가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돈을 벌고 모으는지 어느 순간 잊게 되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분명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말라버리면 생명도 시들어 버리니까요. 나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사실 물이 부족해서 죽는 것보다 물이 넘쳐서 뿌리가 썩어 죽는 나무가 훨씬 많거든요. 아무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건강한 흙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생명이 잘 자랍니다. 화분 가득 흙을 채우고 흙을 건강하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1년에 두어 번 정도 비료를 줘서 흙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라는 토대를 잃게 되면 삶도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쉽게 잊고 살아가죠. 건강을 잃게 되기 전까진 말이죠. 머리로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작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자주 저지릅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건강과 돈만 있으면 삶이 풍요롭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은 비실비실 앓게 됩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춰줄 태양빛과 같은 따뜻한 관계가 필수입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우정, 연인과의 사랑,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성장시켜줄 관계라면 다 좋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고 또 그렇게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기 위해 유튜브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영상 만드는데 시간을 쓰면 쓸수록 손해가 납니다. 다른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의 10분의 1도 벌지 못하거든요.
대신 돈보다 소중한 무엇을 얻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 맺은 인연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영상을 지속하는 것이고요. 제 채널은 자본소득을 늘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조금 더 일찍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늘 돈 버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돈 버는 일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렇습니다. 돈은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돈 버는 일과 삶을 누리는 일 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소득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